이 방송은 인체에 유해한 방송이므로 숫골 노약자 혹은 자칭 어버이들은 아이팟캐스트를 이용해 다운만 받으시고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열혈 애국 청취자 역시 수전증, 우라병, 불면증 등을 유발할 수 있으니 그런 증상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 없이 인터넷과 트위터 등을 통해 밤새도록 라디오 반민특위를 폭풍 홍보하도록 하십시오. 홍보로는 성이 차지 않는 애국 청취자들은 농협 352-0399-1319-43 강삑 분 앞으로 군자금을 보내주시고 다음 카페 라디오 반민특위로 망명하여 반민특위원으로서 열혈 애국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량한 가을날의 연속입니다. 청량한 공기가 볼을 살포시 스치는 퇴근길. 높은 가을 하늘만큼 청량한 소주 한 잔이 생각나곤 하시죠? 제법 서늘한 가을 저녁 바람에 식도를 뜨끈하게 데워줄 물매기 매운탕과 차가운 소주 한 잔으로 가볍게 퇴근 레이스를 시작해 보았습니다. 가을밤의 낭만적인 분위기에 자잘로 시상이 떠오르네요. 가을바람 산들산들 소주 한 잔 짜릿짜릿 물메기탕 시원하니 이게 바로 지상낙원. 소맥 한 잔 꾹꾹 말아 친구 한 잔 나도 한 잔 비어가는 술잔 속에 쌓여가는 카드빚만. 명세서야 오지 마라. 어차피 다 자동이체. 오늘 밤은 너를 잊고 이 시간을 즐기리라. 정말 초가을 달밤에 술 한 잔 걸치니 당나라 시인인 200으로 빙이 되는 것 같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에서 살짝 휴대전화를 꺼내들고 지하 어플에 들어가 라디오 반민특위를 틀었습니다. 택시기사님께 그네가 모르는 박정희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요. 역시나 아저씨는 그네 아버님의 친일행각에 깜짝 놀라셔서 콩팥까지 쫄깃해지신 듯한 표정으로 진짜냐며 연신 물으셨죠. 그래서 전 일본 신문에까지 났다며 알려드렸어요. 뿌듯뿌듯. 오늘도 정말 알찬 하루였네요. 앞으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대선 일기를 쓰며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내보아요. 낭만적인 가을밤, 향긋한 소주 한 잔을 앞에 두고 쌍욕하며 들을 수 있는 방송. 개념 있는 여자들의 센수다. 라디오 반민특위 34회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개념 있는 여자들의 센수다 라디오 반민특위 정의충만 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학과 풍류와 낭만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네. 감기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네, 저 감기 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세상에 체력이 타고난 체력의 소유자 분이 감기 걸려서 되게 유약해진 느낌이랄까? 감기 걸리니까? 뭔가 푸석푸석해 보인다. 어제 술 많이 먹어서 그런 거예요. 어제 붕어찜 먹고 붕어찜에 소맥 엄청 말아먹고 또 와가지고 또 광어회 소맥 엄청 먹고 또 막 그랬거든요. 문제의 붕어찜 먹긴 먹었구나. 네, 아주 맛있더라고요. 막 시래기를 넣고 막 바글바글 끓였는데 밥을 2그릇 먹었어요. 근데 상태는 아주 좋아 보이죠. 엄마. 아직 소개 안 됐는데 나오셨어. 방송형이죠. 방송 사고야. 가죠? 분칠 덕분이죠. 저 지금 쌩얼인데? 자, 네. 카페 동정. 저희 요번 주말 엄청 바쁘잖아요? 네.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한양대에서 6시 제2공학관에서 라디오 반민특위 공개 방송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이 와서 들으셨으면 좋겠고, 주제는, 우리가 또 올해 가장 중요한 주제. 저는 사실 박근혜 씨가 대선에 나오는 거는 정말 병신 같은 짓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제 의의성을 그 안에서 우리도 찾아야 되니까 찾자면, 박근혜 씨가 대선에 나옴으로써 우리는 유신에 대해서 온 국민이 관심과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제2공학관 좀 좁지 않나요? 네. 요즘 한양대에서 이런 네. 정말 지성의 요람이라고 하는 한양대에서 대학생과 함께 진보적인 강연을 한다고 하는데 정치적 색깔이 있는 이런 거를 허용할 수 없다며 학교 당국에서 강하게 제지하고 있다는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아니, 대학에서 이런 강연하지? 정말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박근혜 씨 강연에는 1000명씩 학교에서 동원이나 시켜주면서 이게 대학이 지성의 요람인지 지랄의 요람인지 진짜 모를 일이에요. 네, 정말 가관입니다. 가관이야. 네, 보셨어요? 출석표 줘야지, 출석표. 네? 출석표 박근혜 또 대통령이 왔다고 막 이렇게 어떤 교수가 그들의 마음속엔 이미 대통령인 거죠. 정신 못 차리고. 네. 그렇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22일 한양대 6시에 제2공학관으로 와주시면 되고요. 저희 카페 사람들은 모여서 가기로 했는데 이번엔 또 우리 또 이 번개나 모임도 누가 주최하느냐 중요한데 강동 여신님이 5시 10분에 한양대역 2번 출구에서 파티복 입고 기다리신다고 했으니까 많이 참여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23일은 드디어 부산에 갑니다. 저희가 부산에 가는데 되게 일정이 빠듯해요. 오후 12시 부산 노동복지센터에서 저희가 공개방송을 하게 되겠고 끝나고 함께 뒤풀이하는 자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러 많이 부산 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응원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한 말씀 드리자면 이제 요즘에 질문 진짜 많이 받는데 팟캐스트 라디오 반민특위 순위가 왜 이렇게 밀려났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전체 팟캐스트 10위, 11위 할 때랑 지금이랑 다운로드 숫자는 똑같아요. 변함이 없는데 늘어야 정상 변함이 없는 거죠. 변함이 없는데 약간 늘었어요. 약간 늘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팟캐스트 순위를 매기는 그 방식과 저희가 한번 또 지웠다 올리고 이런 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걱정할 시간에 리뷰를 많이 달아주시고 다운로드를 2번 받아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순위가 쑥쑥 올라가요. 근데 저희가 사회 문화 부분 이게 전 세계 순위에서 1위였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딴지에서 나온 나는 딴따라다가 1위더라고요. 근데 나는 딴따라다도 좋지만 그래도 이제 저는 사실 꼼수가 1위 하는 거는 좀 괜찮은데 나는 딴따라다 그 좀 제목부터가 라디오 반민특위가 밑에 있다는 게 조금 속이 상했어요 사실. 네. 저는 내용 면에서 조금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팟캐스트 대전 나겠다. 팟캐스트 대전. 저는 제가 편협한 사고를 가졌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열심히 리뷰 달아주시고, 지금 리뷰 720개 있는데, 이번 주 안에 1000개가 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리뷰도 뭔가, 적극적 의견 개진이라서, 내가 딱 듣고서는 완전 동의해. 이러면 사실 이게 또 써지지 않아. 원래 댓글 많은 글은 약간 논쟁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 난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진행자들 어쨌든.
우리는 밴댕이 소갈딱지 리뷰가 극과 극이에요. 아시겠지만 이제 다른 정치 팟캐스트에 비해서 저희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게 역사를 다루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이제 별 5개를 꾹꾹꾹꾹 찍어주시거든요. 근데 네. 이제 가끔 이제 하나씩 또라이 찍는. 꼴통 새끼들이 와가지고 우리 종북 자빨 뭐 미친년들 떠나라 이런 애들이 막 별 안 찍고 막 간단 말이야. 그래서 예. 황선은 평양으로 막 이런 애들. 그렇죠. 저는 기쁨조로. 네, 이게 차이예요. 언니한테는 탄광 가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한테 제 미모가 탄광이랑 어울리지 않으니까 저한테는 기쁨조라고 언니는 탄광으로 가라고 그러고. 그런 글들이 좀 있죠. 아, 진짜 억울하다. 오프에서 보신 분들은 뭐 별로 논란의 여지가 없을 거예요. 둘 다 탄광 가는 것이 실적엔 좋겠구만 이렇게 생각할 텐데. 자, 예. 자, 이거 우리 주말 일정이 이러합니다. 저희 좀 많이 와주시고요. 제2공학관이 한양대 제2공학관과 부산 지역 일대가 그 차량이 막히고 의자가 부족해서 다들 서서 들으면서 막 그 사우나 같은 같이 됐다 이런 뉴스가 나가길 바랍니다. 예. 저희가 오늘도 전문가 한 분을 모셨는데요. 아직 소개도 하기 전에 마구 막 목소리 튀어나오셨어요. 오늘 방송 필이 되게 충만하신 것 같아요. 아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런 분은 또 처음이라서 네, 오늘 사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만한 얘기는 아닌데 인혁당 사건과 관련해서 여타의 지금 뭐 방송이라든지 인터넷상에서도 좀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뭐 박근혜 씨가 대선 출마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또 긍정적인 면에서는 잊혀질 뻔했던 사건인데 다시 한번 인혁당이라는 게 있었구나 이렇게 좀 알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자식들이 문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딸년들이 문제라고. 네. 물론 제가 여성 비하하는 건 아닌데 아들들도 문제죠. 그래서 저 김영삼 시대 때는 아들놈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요. 그때는 자고로 아들 새끼들이 근데 문제다 여기 이랬어요. 문제잖아요. 연구소에 아버지가 친일 혈서 쓰지 않았다고 고소해가지고 또 더 그죠, 크게 그죠. 사실로 판명되는가 하면 박지만 씨. 딸은 또 대선에 진짜 주제 넘게 나와가지고 아버지의 과오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이 현실. 네. 그러다가 아니라고 얘기했다가 억울하다고 얘기했다가 이제는 그 측근에서 연좌지 않냐 막 억울하다는 걸 넘어서 이제 연좌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죠. 하여튼 그래서 그 인혁당 관련해서 이제 재단이 하나 있습니다. 사구재단이라고 4월 9일날 이제 사법살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날을 딱 이렇게 기억하기 위해서 사구재단이라는 재단이 있습니다. 사구재단에서 사료실장님으로 계세요. 이창훈 실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언제 말문을 트나 이게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 기다리셨잖아요. 하여튼 앞선 선이시죠? 네네. 네. 선생님께서 예. 그 잘못 말씀하신 부분만 네. 말씀드리면 저는 전문가는 아니고요. 네. 아, 이쪽 인혁당 관련된 계통에서 오래 일했던 이제 활동가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 깊이 있는 지식을 원해서 저를 불리신 거라면은 실수를 하신 거고요. 네. 아, 그건 그리고-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하자면은 또 하나. 그리고 우리가 정식 명칭이 그 사구재단이라 아니라 4.9 네. 통일평화. 통일평화. 통일이 앞에 있습니다. 네, 통일평화재단이고요. 그 인터넷에서 검색하실 때 이제 저희가 아직 이 인터넷 환경 이런 게 좀 익숙지 못해갖고 49라고 치면 안 됩니다. 꼭 4.9 재단 네. 통일평화 이래 쳐야지 저희 사이트가 검색이 됩니다. 네. 마침표인가요? 심표인가요? 마침표입니다. 마침표. 아, 네. 어쨌든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는 가장 세계 우주에서 좀 지식이 많으시고 네. 많은 연구를 해오신 분이다라는 네. 거네요. 근데 겸손하시다는 거죠. 네, 그러네요. 근데 겸손하신 분들 잘 안 나오는데 우리 방송. 저희는 그죠 완전 그런 편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워낙에는 저희가 이제 유족분들 중에서도 좀 네. 모셔볼까 했습니다. 선생님도 모시고
근데 유족분들께서는 최근에 이제 사실 이게 수십 년간 얼마나 한이 됐던 일이잖아요. 예, 예. 돌아가신 분들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재심됐다고 살아 돌아오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또 이번에 완전 그 가족을 죽인 당사자나 다름없는 거죠. 사실 74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이 뭐 이거 갖고서는 또 얘기를 막 한 거잖아요. 함부로 얘기를 막 했단 말이죠. 뭐 다르게 본 사람들도 있다는 둥 이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언론에 많이 좀 불려 다니시기도 하고 막 새삼 그 기억을 떠올려서 막 말씀하시는데 너무 심적으로 너무 힘드신 상태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대표해서 나오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대변인이 됐습니다. 네. 이번에. 예. 그래서 인혁당 사건 하면요. 사실 우리가 뭐 사회시간 배운 적 있어? 인혁당 사건? 없고요. 역사 시간에? 요즘에 사실 되게 많이 다루잖아요. 네. TV에서도 많이 다루고 팟캐스트 방송에서도 많이 다뤘는데 사실 이제 이게 뭐고 어떻게 됐고 자세히 알려지진 않았어요. 그냥 뭐 대충 많이 아는 것 같고 다른 팟캐스트 방송에서 이걸 주제로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깊이가 깊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다들 아시겠지만 라디오 반민특위의 깊이는 좀 남다르다. 저희가 내세울 건 또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샅샅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역사에 그 정말 지금까지는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이 얼마나 정말 깊은 곳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사실 학교에서 배운 박정희 시대 딱 이러면은 뭐 경제개발 계획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산업화 시대 뭐 이런 얘기들만 많이 있지 실제로 문제되는 이런 최근에 얘기되고 있는 장준하 선생님 얘기라든지 인혁당 사건 얘기라든지 이런 거는 도저히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게 어떻게 이제 인혁당이 다시 물 위로 올라왔어요. 물 위로 올라오고 뭐 이게 사실 2000년대에 재심 판결 나고 이것이 이제 무죄 판결 나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 한 번 얘기된 적이 있었지만 그때도 관계자들이나 아니면 이런 거에 관심 많은 사람들 말고는 범국민적으로 이것들을 막 이렇게 회자되거나 이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얘기가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서도 어떠냐면 인혁당이라는 게 있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국민들 탄압한 대표적인 탄압 그 조작 사건이래. 이런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도대체 왜 무슨 목적 때문에 이런 것들이 벌어졌고 누가 얼마나 어떻게 피해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그 인혁당 저희 어머님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네. 이게 이제 기자들을 많이 접촉을 했는데 예. 기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지지율이 한 일주일 동안 이게 이제 계속 네. 보도되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박근혜 씨 지지율이 3.3%가 빠졌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빠진 부분에 대해서 그 기자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박근혜를 지지하던 지식인층 네. 그룹에서 박근혜가 역사적 인식도 떨어지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인혁당 사건이라는 그 기본적인 네. 그런 그 기초적인 사실 1차하고 2차 인혁당 사건을 헷갈리는. 네. 그래서 그 국민들이 이제 헷갈리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 두 개의 판결이라는 부분을 1차 인혁 때 판결을 하나의 판결로 보고 이것도 대법원 판결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2차 인혁 때 판결을 또 하나의 그 판결로 봐서 그걸 두 개의 판결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네. 좀 역사 인식이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네. 그걸 본 박근혜 그 지지층에서 지식인 그룹들이 지지를 철회했다 이런 설명들을 하더라고요. 네. 저는 지식인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지만 어느 지식인이 박근혜를 지지하고 있었는지 참 궁금하네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본인이 자칭 난 지식인 중에는 지식인인데. 아니, 그분 지지하는 않을까? 언니가 많이 얘기했으면 이모 그런가요? 교수님들 막 예, 서울대. 고치죠. 뭐 학자층에 있는 근데 그분들은 빠지지 않았을 거야. 이번에 지지하실 그 거야. 어디야 그 대학교에서 박근혜 대통령님이 오셨다고 얘기했던 그런 교수들 있잖아. 자칭 지식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은 아직 빠지지 좀 않았고. 답답하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혁당 사건을 보면은 일단
1차 인혁당 사건과 2차 인혁당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3차 인혁당도 있어요. 알아요? 오늘 처음 들었네. 저기 트윗에 보면은 인터넷 혁명당이라고 인터넷 혁명당 줄여갖고 인혁당이라고 있습니다. 조만간 잡혀가시겠네요. 재재건 사건이라고 해서 잡혀갈 수도 있는데 하여튼 자 1차 인혁당 사건과 2차 인혁당 사건이 있습니다. 1차를 일단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1차, 2차 이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물론 두 사건의 공통점은 네. 정권 안보를 위해 박정희가 저지른 이 조작 사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인혁당이라는 건 실체는 없습니다. 박정희가 만들어낸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편의상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혁당이라는 표현을 쓰겠고요. 여기 이제 1차 인혁당 사건과 2차 인혁당 사건, 그리고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이 인혁당 사건은 2차 인혁당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사실 1차 인혁당 사건은 1964년도에 일어났는데요. 당시 이 굴욕적인 한일회담을 강행하던 이 박정희 정권이 학생들 육삼항쟁이라는 국민적 저항에 이제 시작됐겠죠. 저희 이제 라디오 반민특위 박정희 편을 잘 들으신 분들은 64년 딱 이러면 그때 조작 사건이 날 수밖에 없었지 이러고 딱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럴 거예요. 이 반대에 일어났던 이 63 항쟁이 이제 국민적 저항으로까지 나아갔죠. 그래서 이를 억누르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전형적인 정치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2차 인혁당 사건, 인혁당 재건이 사건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거는 1971년 이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통해서, 거의 간신히 이 대통령직을 당선된 박정희가 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사건이죠. 당시 이제 이 1970년도에 긴급조치 시대라고도 얘기하고 유신헌법, 영구집권을 꿈꾸면서 헌법을 유신헌법이라는 걸 계약을 하면서 이에 국민적 저항이 또 시작된 거잖아요. 학생운동이 시작됐고 여러 저명 인사, 사회 각계층의 이 유신헌법 개정운동까지 펼쳐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박정희가 자신의 정권 안보를 위해서 일으킨 이 조작된 사건이 바로 이 2차 인혁당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시대적 배경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2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신이라는 게 뭔가 새롭게 한다는 의미잖아요. 새롭게 한다는 의미인데 사실 박정희가 생각한 새롭게 하는 거는 일본의 소화유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따라가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71년도에 너무 위태위태하게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온갖 부정선거와 관제 막 이런 걸로 통해서 당선이 되고 보니까 이대로는 대통령직을 영원히 해먹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자기를 뽑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대통령을 뽑게 만들고 소위 말하는 체육관 선거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대통령직을 임기를 7년제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임기를 7년제로 확 바꿔버려. 그래갖고,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이제 쭉 한번, 오래오래 한번 해먹어보자, 이러는 거죠. 왜냐면 자주자주 해버리면 자기가 늘 부정선거 준비하다가 너무 바쁠 것 같으니까,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새롭게 한 헌법이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쫙 통과를 시켜버리고 이제 강행을 해버리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게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완전히 대통령 중심의 이제 그런 왕정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주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70년대 상황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71년의 대통령 선거, 그때가 이제 김대중 씨가 등장하는 선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잘 알려진 표현대로 선거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졌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선거 자금으로 수백억 원이 풀어졌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그래서 박정희는 영구 집권, 일본 천황제를 숭상하는 한국의 천황을 노렸던 박정희는 당연히 영구 집권을 위해서 현재의 제도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그 대통령 선거를 처음부터 직선제로 하려고 하는 욕심이 없었대. 생각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그거를 용인을 안 해서 민주주의 대통령 선거를 직선제로 그래도 하는 했던 척은 거죠. 해라 이런 예. 거죠. 그래서 이제 70년대 들어와서 이제 자기 그 자꾸 정치적 기반이 약화되니까 본색을 드러내서 영구 집권을 위해서 유신헌법을 만들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지금 내용 요 대표적인 몇 가지만 들어봐도 얼마나 국민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국민들이 60년에 이미 4.19 때 못 살겠다 갈아엎자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이런 높은 구호를 들 수 있는 수준의 국민들이었기 때문에 이때도 이런 유신헌법을 강행하는 것을 보면서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사회 분위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했었는데, 그러면 이 사건 개요를 좀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되잖아요. 네. 어떠한 이제 이런 정황들이 있었는지. 예.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오늘 이야기할 2차 인혁당 사건, 1차 사건을 좀 알아야 재건이라는 말이 붙어서 오늘의 이야기되고 있다라고 보는데, 당시 뭐 1차에 있었던 1차 사건의 정책 배경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때 이제 이 김영욱 중앙정보부장이 이런 발표를 했어요. 북계의 지령을 받고 대규모적인 지하 조직으로 국가를 변란하려던 인민혁명당 사건을 적발, 일당 57명 중 4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6명은 전국에 수배 중에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이들은 이 1차 인혁당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3월 24일 이후에 학생 데모를 배후에서 조정한 이 인민혁명당은 1962년 1월 발족해서 창당 후 조직을 확대해 오다가 1964년 4월 북계 중앙당의 지령을 받고 한일회담 반대 학생 데모를 유발토록 획책함과 동시에 학생 데모를 4.19과 같은 혁명으로 발전케 함으로써 현 정권을 타도할 것을 결의했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이 박정희가 이야기를 했던. 그래서 김형욱의 입을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한 소위 말하는 전말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발표를 했죠. 아니요,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걸 북한이 왜 지령 내려? 아니, 너무 이상하잖아. 촛불 들라고 지령 내. 정말 핵심적인 지금 얘기. 2008년에도 촛불 아, 들라고 지령 저도 인혁당 사실 내던데. 잘 모르는 듣다가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거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당연히 우리의 이익에 맞는 건데. 그러니까 북을 북한은 우리의 너무 적인데. 고무 찬양하는 거야. 북을 너무 고무 찬양하는 거야. 그 김영욱이랑 당시에서 박정희 박정희 씨가 이 논지는 거잖아. 북한 우리의 적이니까 우리나라 망하길 바라는데. 그럼 한일회담해서 막 터줘야지 일본한테. 이게 여기서 또 재미난 게 그 김형욱이가 이제 그 회고록을 내지 않습니까? 저 미국으로 평양 갔다 와서 내잖아요. 예, 미국으로 이제 그 망명해서 이제 거기서 내는데 그러니까 이제 김형욱이가 요때 1차 사건을 뭐라고 표현하냐 1차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이제 수사 5국 대공과장이 이용택입니다. 이용택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2차 때 중앙정보부 6국장을 하면서 2차 인혁당 사건 이거를 조작하는 뭐랄까요? 저 박정희 신직수 밑에서 이렇게 실무적으로 발로 뛰던 이런 사람인데 이 김영우 표현에 의하면 이용택이가 1차 사건을 너무 허술하게 조사하는 것 같다.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조사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조작이죠, 조작. 예. 그래서 좀 걱정했었다. 아니나 다를까 검사한테도 그렇게 팽당하고 법원에서도 그 시덥지 않는 재판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김영욱이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 이용택이 어떤 말을 했냐면 이 인혁당이 무죄라면 나는 국립묘지에 가서 통곡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웃기죠. 통곡했나 모르겠네. 그래 지금이라도 국회의원 했잖아요. 이후에 이용택 씨가. 그렇죠. 그래서 인혁당 사건을 조작하는 행동대장으로서 1차 인혁당 사건을 했다가 또 2차 사건에서도 또 2차 사건은 오히려 또 승진했었죠? 승진이 된 거였죠? 예. 원래 대공과장 하다가 중앙정보부에
이제 국장으로 승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국회의원 재선 국회의원이나 했어요. 뭐 이용택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말씀드리면은 이용택이가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박정희한테 직접 지시를 받았다. 인혁당 사건 관련해서 보고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혹시 이제 1차 때처럼 자기가 잘못 수사를 하다가 대통령한테 큰 누를 끼칠까봐 일부러 그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용택 씨가 이제 또 재미난 게 이제 나중에 김대중 씨가 이제 정치 활동할 때 그 국민회의에 입당해서 대구 경북의 총책으로 또 활동하고 뭐 이런 아주 뭐 이상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 사람. 희한하다. 하여튼 어쨌든 박정희가 그때 당시에 이런 그 중앙정보 국장으로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를 받고 이럴 정도로 한 거라면 이 인혁당 사건, 이런 소위 말하는 조작 사건, 간첩단 사건, 이런 공안 탄압을 갖고 얼마나 이 땅의 정권들이 위기 탈출에 정말 중요한 이 묘수로 삼았는가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이 얘기를 하는 오늘 이 순간 오늘 아침에 전국의 6개 지역에서 압수수색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왜요? 응? 그 평통사라고 평화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뭐 각 지역 대표들 집과 사무실이 아침부터 털리고 있다. 거기가 주장한 게 그런 거거든. 강정 미군 기지 반대, 해군 기지 반대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간첩이지. 이명박 대통령이 보기엔 간첩이지. 그리고 뭐 한미 군사 문제나 무기 도입 문제나 이런 거 맨날 물고 늘어진 단체거든. 간첩이지. 진짜 너무한다. 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1차는 그래서 뭐 막 이렇게 엄청난 포부와 이런 걸 갖고 했지만 사실상 별게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증거도 인민혁명당 없었기 때문에 사실 반국가 단체라는 혐의를 뒤집어 씌웠지만 사실은 어떠한 것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 1차 사건의 기본이었죠. 그래서 1차에서는 거의 대부분 그냥 풀려나셨던 거죠? 예, 이제 그 재판 기간이 한 1년 정도 됐는데요. 네. 이제 뭐 1년형 이제 한 13명 정도가 이제 실형을 받게 되는데 네네. 이제 재판이 1년 진행되다 보니까 실형 1년 받으신 분들은 이제 대부분 풀려났고 네. 도혜종 선생님하고 한 번 더 해서 네. 이제 3년형을 사시는 분이 계십니다. 네. 당시 이 1차 사건 때 이 검사들이 도저히 이 수사 기록을 가지고 기소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검사 3분이 사표를 던지는 일이 있었잖아요. 네. 검사들이요? 그래서 사법사상 또 초유의 일이 있었다. 그때 검사들 중엔 걔 중에 그래도 자존심이 좀 있었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어딨나 몰라. 그래서 1차 사건 때는 그래도 한국의 사법계가 양심이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2차 때는 정말 사법계의 양심이 죽었다. 근데 이제 이렇게 10년이 얘기를 하고 흘렀지 않습니까? 10년을 독재 밑에서 기고 독재의 눈치를 보면서 이제 법조계도 변했죠. 1차 사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예, 그 한일협정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조작해냈던 인민혁명당 사건, 인터넷 혁명당 말고 인민혁명당 사건, 이것이 다시 묻히는가 했는데 74년도에 다시 재건이 사건으로 2차 인혁당 사건으로 나온 거지 않습니까? 10년이 흘러서요. 딱 10년. 네. 2차 사건 어떻게 된 건지 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처음에 이제 초기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러면서 이 육신 독재 체제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침묵을 강요당했던 세월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그 한국에서의 또 사법살인의 대표적 사례가 바로 인혁당이라고 또 한다면 그 김대중 내란 음모죄도 사법살인의 대표적 예거든요. 사실 이제 그 김대중 납치 사건이 발생하면서 유신 반대 운동의 촉매제가 되어서 이것이 서울에서의 학생들이 시위가 일어나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여기에 또 주요 신문과 방송 기자들이 언론 자유 수호를 선언하면서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집회들을 보도하기 시작해요.
이런 것과 함께 또 뭐 함석헌, 장준하, 백기환 등 재야 인사 30명이 헌법 개정 청원 운동 본부를 구성해서 100만인 서면 운동을 시작을 하죠. 그리고 또 당시 신민당이 개헌에 전력을 다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이 박정희가 이 긴급조치 1, 2호를 발표를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74년에 이 경북대에서 학생 집회들이 다시 일어나면서 이 서울로 또 확산이 되죠. 이런 과정에서 4월 3일 날 일어났었는데 이때 박정희가 긴급조치 4호를 발표를 하면서 사실 이 당시에 이제 민청학년이라고 우리가 이제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민청학년의 배후 세력으로 인민혁명당 재건이를 또 사건을 조작해내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학생운동이 막 번지고 이런 게 너무 불안했던 거지. 그래서 민청학년을 해야 되겠는데 민청학년만 갖고는 안 되니까 반국 소위 말한 뒤에 민청학년이 이적단체고 반국가 단체가 있는 걸 만들어 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차 사건 때는 뒤에 이제 이 당시에 한일협정을 반대했던 학생들의 이 집회에 지지를 해주는 이 저명 인사들이 많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같이 사건에 연루가 되니까 이 국민적 관심이 대단히 높아지고 이러면서 이 사건의 허점들, 조작 사건이다 허점들이 막 동시에 막 발표가 됐었죠. 그러니까 두 번째 사건에도 그런 거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 저명 인사의 이 배후 세력으로는 만들기는 역시 또 정권이 부담이 있으니까 이것이 이 저명 인사의 이 초점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 인혁당 재건이라는 그래서 1차 사건 때 거의 연루되셨던 분들이 2차 사건 때 그대로 해서 이 거의 빨갱이로 매도 또 북한의 사주를 받은 이런 사건으로 만들어졌죠. 네. 근데 그래서 어쨌든 1차 사건도 그렇고 2차 사건도 그렇고 인민혁명당이라는 것이 북의 사주를 받았다라는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인혁당을 북과 이렇게 연결시켜줬다라고 하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북파 공작원 김상찬 씨라는 이제 김상한이라는 분인데 알고 보니까 이제 북파 공작원이었고 이제 이 수사 기록에서는 남파 간첩이고 그래서 북과 인혁당의 조직원들을 내통시켜주는 조직선처럼 이야기가 됐지만 사실은 남파 간첩은커녕 북파 간첩, 북파 공작원인 거죠. 이제 이게 1차 건인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선생님들도 도혜종 선생님이나 이런 1차 인혁당 관련자들도 그 김상한 씨가 북파된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 어느 순간부터 접촉을 끊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는 공개가 안 됐죠. 네. 그래서 보니까 이 중앙정보부에서 작성한 김상환에 대한 대북 공작 상황 보고라는 보고서가 있어요. 대북 공작 상황 보고입니다. 예. 그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여기에 김상한은 1962년 5월경 육군 첩보부대의 북파 공작원으로 선발돼 훈련을 받은 후 1962년 7월 12일경 북파된 자로서 위장구실로 잦은 월북과 자익 또는 혁신계 활동 경력을 주장하고 관련 인물들과 서클을 조직해 민정 이양 후 정치활동 재개 시 활동을 대비하고자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 이렇게 해놓고서 이 사람이 접촉한 사람들을 사실 이 사람은 쏙 뺀 채로 이 사람이 접촉한 사람들을 간첩단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원래 육군 첩보부대 소속의 북파 공작원인데 자기가 마치 막 좌익 운동을 하는 것처럼 막 이러면서 다니면서 사실은 이런 수사보고에서는 남파 간첩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 사람의 행적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당시에 이 북파 공작원 이분이 김상한 씨가 CIA의 적극적인 또 지지를 받았다 이런 의혹도 있잖아요. 예, 그런 의혹도 있습니다. 네, 그런 그렇게 원래 육군 첩보부대의 지지를 받고 중정의 지지를 받으면 또 CIA의 또 이런 비호를 받게 돼 있나 봐요. 되게 많이
저는 CIA가 그냥 막 그런 미국에서 보면 걔네들이 막 범인 잡는 그런 애들인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의 많은 부분에 아주 연관이 돼 있더라고요. 샤. 그 중앙정보부 자체가 미국의 그 CIA를 본떠서 만든 거니까. 네. CIA 한국지부라고 그냥 예. 불려버리죠. KCI. 예. 근데 하여튼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사실상 한국의 진보운동계에서는 나름대로 진보적인 인사 개인인 걸로 인식되는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뭐 약점이 잡혔든지 포섭당했다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저쪽으로 넘어가면서 이런 소위 말하는 간첩질을 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1차는 그런 부분이 이제 존재하는 거고, 네. 2차에도 이제 북하고 연결됐다 이런 이제 표현들이 나오는 게 그 하재환 선생님이 작성했던 그 네. 북한 방송 노트죠.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좀 더 들어가 보면 그 내용에서는 북한 노동당 4차 노동당 대회. 예, 노동당 대회 그 연설문, 예. 거기에서 발표됐던 연설문인데, 그 내용은, 남한의 그 독자 노선, 남한 혁명은 남한 자체의 힘으로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문서예요. 아. 네, 그런 연설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설 내용도 지금 2차 인혁당 사건을 조작하는 내용과 맞지 않는 거죠. 지시를 받고 뭐 이런 내용과. 아니 그런 거지. 독자적으로 꾸리려니까 독자적으로 하는 거니까 니넨 지령을 받은 거야. 이거잖아. 그리고 또 이제 진짜. 그 작성하게 된 계기도 보면 하재환 선생님이 군인 출신이세요. 네. 특수부대 출신이어서 군인 생활하실 때 이제 북한의 동향을 이렇게 조사하시던 이런 분들이 방송 들으면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어떤 정보 차원에서 이분들이 그냥 알려진 대로 뭐 그냥 평범한 범인들이 아니라 그래도 나라와 민족을 운명을 걱정하셨던 분들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북한의 소식을 알고 싶어서 작성했던 문서거든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지령을 받았다. 내용과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간첩. 그러니까 북하고 그런 식으로 연결해서. 당시는 이 서로 방해 전파 이런 게 별로 약했었나 봐요. 금방 아무래도 이렇게 좀 기술이 조금 떨어졌고 그 당시 얘기를 들어보면 서해안 쪽에 가서 예, 서해안 쪽은 라디오 주파수를 이렇게 잘못 돌리다 보면은 전파가 잡혀요. 네, 북한 노래가 막 이렇게 들리고 그랬다. 그럴 수밖에 저희도 없을 그 것 같아요. 80년대 후반 그 농활 갔을 때 네. 전라도 쪽으로 농활 가다 보면은 저 관광버스에서 네. 이제 버스 타고 가지 않습니까? 버스 타고 가다 보면 그 관광버스에서 라디오 주파수 이렇게 돌리다가 북한 노래가 막 나오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 버스 통째로 중앙정보부에 촬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그 인혁당 사건의 증거물로 라디오를 가져갔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단파 라디오를 꽤 맞춘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 강순이 어머니가 저기 우리 우홍선 선생님 같은 예. 경우에 이제 그 라디오를 뺏겼는데 한 번도 그거를 틀어본 적이 없고 강순이 어머니만 집에서 이제 다 남편 출근하고 애들 학교 보내고 나서 AM 들으시고. 예, 음악 방송 FM 근데 음악 당시에 방송. 제 기억으로는 모든 집에 라디오 하나씩은 기본적으로 다 있지 않았나요? 정말 뭐 그렇죠. 가난하지 TV가 않는 보급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아무 너무너무 집이나 가난해서 쳐서 이런 게 아니라. 간첩이다 이래서는 만들 그리고 수 뭐 있는 그거를 증거야. 가져간다 해도 나는 진짜 궁금한 게 지금은 이제 컴퓨터나 이런 걸 뭘 하면은 이제 파일, 소스 파일 뭐 이런 거 다 뒤져보면 뭐 어디 들어가고 이런 게 나오잖아. 근데 그 당시 뭐 라디오 증거물로 가져가면 그걸 뭐 북한 방송을 들었는지 주파수 뭘 고정돼 들었는지 있는 본드치 되지 그걸 않는 한. 알 수가 알 있어? 수가 있어. 기술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저놈 잡아 죽여 이러면 죽일 수 있는 게 그 법이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함께 갈 것이 뭔가. 그리고 또 독재 사실 반대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법치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셨던 이런 분들이 이러한 제목으로 이 재판을 받으시고 결국에는 사형까지 받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 제목을 보면 자생적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반국가단체 조직. 그래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으로. 두 번째는
인민혁명 전략에 기초한 국가별난 획책, 그래서 내란 예비 음모 이런 제목. 그 세 번째, 인민혁명당 재건을 위한 경북 지도부 학원책인 여정남이 수행한 민척학년의 조직과 지도, 그래서 긴급조치 1, 4호 위반 이런 죄로 구속 기소된 상황이죠.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엄청난 이제 제목, 만약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금 현실에서 저런 제목으로 누군가 재판을 받고 있다면은 아주 끔찍할 텐데. 이제 그런 이제 그 74년에 당시에 조서 있죠. 경찰에서 또는 이제 검찰에서 이렇게 받던 조서를 이렇게 보면은 그런 혐의를 그런 그 반국가적인 그런 논의를 한 장소로 어디가 나오냐면 식당, 서울 시내 모처 식당에서 회합을 했다. 아니 간첩들이 또 다방에서 간첩들이 겨우스레 서울 시내 식당에서 허를 찌르려고 그랬나? 네, 그런 내용이 그 조서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혐의를 그 범죄를 저지른 장소가 식당이다, 다방이다 이런 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조작을 하려면 좀 제대로 해야지. 그때는 중정 요원, 소위 말하는 요원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깔려 있었냐면 그게 그 옷차림이 유행이 될 정도였다라고 했잖아요. 가죽 잠바에 이거 권총띠 이거 가죽띠 조금 나와야 되는 이게 유행일 정도로 그때 당시에 요원들이 풀려 있고 막걸리 보안법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시절인데 거기서 이제 식당에서 다방에서 간첩들이 대놓고 접선을 하면서 국가 전란과 국가 변란을 도모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예종 90년대 학생운동도 그렇게는 안 했다. 그래서 도예종, 서도원, 하재환, 이수병, 김용원, 우홍선, 송상진, 여정남 이 8분이 이 재판에서 그러니까 대법원이죠. 사형 선고를 받고 20여 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사형이 집행돼. 그래서 이 국제 법학자들이 이 학회에서 이 사법계의 암흑의 날에라고 선포를 했던 이 4월 9일 이런 역사적인 날인 거죠. 우리가. 근데 또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여정남 선생님은 인혁당 재건이 사건이 아니라 민청학년 사건으로 그렇죠. 사형을 받으시죠. 근데 이 인혁당과 민청학년의 연결고리로 여정남 선생님이 같이 재판을 받고 사형을 당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20시간이 아니라 이제 당일날 이제 재판 상황을 보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4월 8일날 10시부터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대법원 재판이. 그래서 10시에 민청학년 남아있는 75년 1월 달에 풀려나지 않고 남아있던 이철, 유인태 이런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이제 대법원 판결이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그거 끝나고, 오후에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알 수는 없는데 한 2시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2시에, 요거는 이제 그 재판에 참여했던 민청학년 관련자들의 이제 증언인 거죠. 그 이제 2시부터 추정컨대 2시 정도부터 인혁당 재건이 관련자들 그 판결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8분에 대한 사형 이런 게 된 결정을 내고 그 다음 날 바로 사형을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날 새벽 4시에 이제 사형이 집행이 됩니다. 부지런들하셔. 그러면은 이제 20시간도 안 되는 거죠. 2시에 이제 판결로 보고 그 판결도 이제 대단히 우습게 진행이 됐는데요. 이제 민복기 대법원장이 등장해서 지금 우리에게 빠른 건 스피드 이러면서 속전속결로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그냥 상고를 기각한다. 이 말만 하고 이 재판이 끝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그 대법관이었던 이일규 판사가 소수 의견으로 그 재수들하고 이게 신문도 안 하고 내리는 판결이 어딨냐. 이런 엉터리 판결은 내가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판결을 반대하는
이런 의견을 내셨던 예. 그 내용만 봐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2시에 끝났다고 치면은 14시간 만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14시간에서 18시간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박근혜 씨가 사형제도를 강하게 뭐 다시 해야 된다고 막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나와서 그러면 전 섬뜩해요. 이런 걸 다 보고 자랐고 사실 전 모르면 병신이고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또 인혁당만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박정희 시대에. 이런 걸 다 보고 자란 여자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면서 사형제도는 필요하다. 국가를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섬뜩해요. 그분한테는 어떤 성범죄에 벌을 주기 위해서 사형제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 이런 그거 다 거죠. 아는 이런 사실이죠, 거. 뭐. 예. 그 성범죄에 그렇게 본인이 분노하고 이러면은 그 사필기색 새누리당, 한나라당 여기서 어떻게 여성 의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간에. 하여튼 웃기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 선고가 나기도 전에 형을 집행하라는 형이 이미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통지가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최근에 이제 신문에도 나오고 막 이랬는데요. 선생님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게 이제 이게 대검찰청에서 이제 작성한 문서입니다. 1975년 4월 8일 날 새벽 3시에 대검찰청에서 온 거를 검찰부가 접수를 한 거죠. 그게 이제 새벽 3시로 4월 8일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에 새벽 3시에 접수된 문서가 있는데 그게 사형 선고 통지서입니다. 진짜 골 때리는 거 아니야? 재판이 이거 있기 전에. 대법관들이 완전 허수아비인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 또 하나의 그 도장이 하나 찍혀 있는데요. 요게 이제 1975년 4월 9일이라고 되어 있고 접수된 시간은 이제 2시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재미난 게 4월 8일로 찍혀 있는 거를 8자를 9자로 고친 거죠. 이게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데 접수된 시간이 이제 2시간인데 구치소는 어떤 곳이냐면 사형을 집행하는 곳입니다. 그 사형장 서대문 형무소 아시죠? 네, 거기에 네. 있는 그 형무소 맞습니다. 거기 이제 옛날에는 서울 구치소라 그랬죠. 거기서 이제 사형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4월 8일 2시였다면 안 고쳐진 4월 8일 2시였다면 대법원 판결이 막 시작될 쯤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작될 쯤에 이 사형 집행 명령서가 구치소에 벌써 도착했다는 얘기고 아니고 이제 그 고친 대로 9일 날 접수된 게 맞다면 사형은 4시에 집행이 됐는데 벌써 집행된 다음에 이 명령서가 도착했다는 거죠. 오후 2시니까요, 지금. 오후 예. 2시니까. 예, 오후 사형은 2시. 새벽 4시부터 진행이 됐는데 형 선고 통지나 이런 것들은 서울구치소 쪽에 서울구치소 부랴부랴 고친 거에 의하면 이후에 집행이 된 이후에 도착이 된 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박정희를 비롯한 군 검찰, 그 다음에 대법원, 그 다음에 구치소, 뭐 검찰청, 법무부 장관, 이건 이제 명령서를 작성한 사람이 국방부 장관입니다. 당시는 이제 계엄 상황이었으니까.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미 대법원 판결 전에 인혁당 사형수들은 사형을 시키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다라는 증거인 게 바로 이 문서입니다. 네네. 형 선고 통지예요. 형 선고 통지인데 어쨌든 대법원에서 얘기 시작도 하기 전에 형 선고 통지가 벌써 왔다는 거예요. 아, 진짜 근데 그렇게 진짜 민복기 씨한테 물어보겠다, 진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법원장 이런 것까지 돼가지고 정말 그건 살인이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하고 싶을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회를 통제하고 자신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이 철저히 짜여진 각본 속에서 진행되었던 사건이었나 이런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예, 아까 이용택 예. 씨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예. 박정희한테 보고했다라는 얘기도 있는 거. 그래서 제가 봤더니 이미 이 조작이다, 이 사건이 조작이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74년 4월 3일 박정희가 특별 담화를 할 때부터 이 사건은 시작됐다, 조작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당시 어떻게 얘기했냐면 물론 이제
이 인혁당 사건이 민청학년 배후 조종자로서 조직으로서 지명을 했기 때문에 당시 내용이 민청학년이라는 불법단체가 불순 세력의 배후 조정하에 그들과 결탁하여 인민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상투적 방편으로 합법을 가장 정체를 위장하고 사회 각계각층에 침투하여 민청학년이라는 지하조직을 결성하여 인민혁명의 수행을 기도하고 적화 통일을 위한 통일전선의 초기 단계적 불법 활동이 대두되고 있어 불순 요인을 발본색원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을 공고히 다지고자 긴급조치 사후를 선포한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인민혁명당 사건에 대해서 기본 방향이 정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완벽한 조작 사건이네요. 되게 어설프긴 하지만 성공한. 네. 그래서 성공했다는 표현도 조금 거슬리는데요, 제가 듣기에.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이제 성공을 하려면은 좀 요건이 이렇게 좀 잘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요건을 다 맞추지를 못했고 거의 뭐 폭력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고문과 네. 허위 그러니까 조작. 법원 뭐 이런 절차는 그냥 요식행위였고, 예. 그러니까 뭐 이거는 완전히 실패한 조작 사건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런 박정희의 기본 지시, 수사의 기본 방향 이런 거 초점 이런 거 있더라면 당시 이 74년 4월 21일자 중앙정보부의 수사 상황 보고에 이 당시 내용들이 적혀져 있어요. 어떻게 수사를 할 건지, 내용을 어떻게 전개할 건지. 좀 길지만 제가 그래도 이건 기본 우리가 조작이다라고 사전 각본에 의해서 짜여진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시의 수사 초점은 관련자, 특히 주동자죠. 주동자는 공산주의 사상의 보지자임을 입증하고 가족증 부역자, 혁신계 등을 찾아내어 북계 대남방송 청취사실, 학교 선배, 교수, 교우 또는 사회인으로부터 정부 전복을 교사받은 사실 등을 조사하고 이들이 작성 배포한 유인물의 작성 경위와 초안을 무엇을 보고 만들었느냐는 것을 추궁하여 공산주의자임을 입증하고 조직체계 전모를 규명, 발본색원할 것 등을 중심으로 수사하라는 지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 조사라는 게 아니라 꼭 마무리 지는 내용 같네요. 그래서 어떤 것들로 또 나와 있냐면 그 투쟁 방법과 목표를 북한의 대남 적화 통일 전략 전술인 인민민주주의 혁명 완수를 위해 민족 통일 전선 전술에 따라 우리 정부를 폭력적으로 타도하고 과도 정보를 거쳐 종국에 가서는 사회주의 정부를 수립하는 내용으로 조사하고 학생운동의 배후 관계에 있어 간첩의 지령, 제1조청년의 지령, 국내 혁신계의 조종하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과 북계 대남 방송을 청취하고 그대로 행동했다 하여 친북 용공으로 규정하기 위한 방향으로 수사하라. 이런 세부적인 조사 방향과 내용을 다 지시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때의 지침이 지금도 유효해. 변한 거 없어. 지금 검찰 공소장, 국가보안법상 공소장이나 판결문에도 그 통일 전선 전술에 따라 인민민주주의 뭐를 위해서 이런 얘기들 계속 똑같이 나와요. 아주 똑같이. 그렇습니다. 발본색원. 이런 내용에 따라 예. 사실 이제 구타와 고문과 갖은 악행으로 사건을 다 날조하고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마치 이 공소 사실을 다 인정한 것처럼 해서 재판을 그렇게 몰아간 거죠. 네. 그러면서 대법원 재판도 하기 전에 사형. 이게 먼저 결정이 돼서 서류까지 다 딱 현장에 딱 내려와 있었다라는 이런 아주 기가 막힌 건데 저희 이제 좀 이때 당시에 돌아가신 분들, 저는 이제 경북대학교에 전에 한번 경북대 학생들한테 강연할 게 있어갖고 강연 갔다가 거기 이제 추모비, 경북대 추모비가 있거든요. 추모비도 보고, 이제 학생들. 여경남 선생님 추모. 예. 그래서 그 추모비도 보고, 그 선배님께서 이제 마지막 사형장으로 가시면서 불렀다는 찔레꽃, 이거를 학생들이 이제 팔뚝질 하면서 이렇게 민중가요 부르듣기, 그러면 눈물 흘리면서 이제 이 찔레꽃을 부르는 거를 본 기억이 아주 선명한데요.
이분들의 좀 이렇게 사연들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이수병 선생님 이제 그 시신과 관련해서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뭐 막 읽히고 있어요. 그래서 오셨는데 뭐 손톱 발톱이 다 없고 이제 다 없고 뭐 발뒤꿈치가 없어지셨고 그리고 등이 다 탄 상태로 시신이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진을 찍으신 분이 이제 함세웅 신부님이시죠. 이제 당시에 저 응암동 성당에서 이제 그 신부로 계셨는데 마침 어떻게 이제 그게 묘한 상황이 돼서 이제 이수병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제 동생분이 먼저 어떻게 간 거예요. 이제 화장하기 전에. 아니 화장하기 전에가 아니라 이제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이제 저 시신을 찾으러 왔다. 뭐 이렇게 해서 간 거죠. 그래서 시신을 이제 온전히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시신을 딱 받아 보니까 그때 이제 함세영 신부님이 같이 계셨고 그래서 받아 보니까 그 온몸에 이제 멍자국 그리고 뭐 손톱은 이제 빠진 건 아니고요. 시커멓게 이제 전기 고문 받은 흔적들 이런 걸 이제 사진으로 찍어 주신 거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제 뭐 인터넷에 이렇게 공개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잔혹한 고문이 재판 과정에서까지 이게 대법원까지 가려면 사실상 조사 기간이 끝나고 기소를 하고 계속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도 가둬놓고 사람을 구속해놓고도 계속해서 구타와 고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그랬대요. 재판 과정에서도 그 검사가 읽어주는 대로 그 공소장 있지 않습니까? 그 읽어주는 대로 시인을 안 하면 거기서 바로 또 끌고 나가서 법원 안에서도 그런 구타를 자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막장이구만 막장. 네, 아니 도대체 법 공부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해갖고 고시를 받고 하는 거야 도대체. 이런 짓 하려면은. 이게 무슨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갖다 깡패 갖다 앉혀놔도 할 수 있는 거잖아. 박근혜 씨가 말하는 진짜 민주주의 수호가 이런 건가 진짜. 그래서 근데 그래도 이수병 선생님은 그래도 이렇게 시신이나마 찾아올 수 있었는데 다른 분들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아까 함세영 신부님 얘기를 했을 때 함 신부님이 응암동 성당에다가 시신들을 이제 다 모아놓고 그리고 이제 합동 뭐 미사 이런 걸 이제 계획을 하셨나 봐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뭐 얘기가 되는 중에 뭐 응암동 성당에다가 준비를 해라 뭐 이러는 와중에 이제 경찰들이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송상진 선생님 네. 저기 뭡니까 이제 서대문 형무소 넘어가는 그 고개 있죠. 네. 그 고개 이름이 뭐더라고. 고개 연신내 쪽 넘어가는 그쪽으로 넘어가는 그 고개에서 이제 그 송상진 선생님 시신이 옮겨지는 걸 경찰이 막았고 이제 탈취를 해서 그 과정에 문정현 신부님이 다리를 다치셨고 그래서 이제 시신을 탈취당한 죄로 이제 벽제에 가서 이렇게 화장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분들은 응암동 성당으로 못 가고 이제 대구로 이제 고향으로 다 가셨죠. 대구로 가시고 창녕으로 가시고 의령으로 가시고. 국정원이 지정해주는 대로, 당시에 중앙정보부가 지정해주는 곳으로 다 시신들을 옮기고 속전속결로 다 화장을 하게. 왜냐면 고문의 흔적이 발견되는 것들을 너무 처참하거든. 인정하면 안 되는 상태도. 거니까. 너무 비인간적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이제 따라왔대요. 그 고속도로로 계속 그 경찰 차들이 따라와서 뭐 딴짓을 못하게 그런 거를 뭐 누구한테 시신을 누구한테 보여준다든지 뭐 어디 들려서 뭘 한다든지 이걸 못하게 경찰차들이 계속 따라오면서 감시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 분들 장례도 진짜 마음 놓고 못한 거죠. 예, 그래서 그 묘비명에 그 민인이라고 썼는데 민인이라고 이제 쓴 이유가 이제 뭐냐? 그것도 막 조사하고 다녔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민주인사라는 뜻으로 해서 그렇게 넣었다 그러. 근데 이제 나중에 그 묘비 탈취됐죠. 예. 묘비가 탈취됐죠. 이분들이 이렇게 마지막 가시는 길마저 편히 못 가게 막은 거 이것만이 아니라 유언까지 조작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예요. 이분들이 간첩이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 뭐 종교의식을 거부한다. 이제 이런 유언을 했다라는 거고, 뭐. 근데 종교의식을 거부한다는 건 다 들어있어요. 네. 네. 다 들어있고, 뭐, 유물론자들이기 때문에. 뭐, 이제, 통일 조국 만세? 뭐, 이런 표현들을 하고, 뭐 하고 싶은 말이 없다. 뭐, 이제 이런 표현들을 했다고. 그러니까 좀, 간첩으로 보이게끔, 이제, 한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유언을 이제 들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신문에 보도됐던 박정일 목사님 같은 경우에 이수명 선생님 그 유언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는 거죠. 예, 그분 표현이, 나는 이제 민족민주운동을 위해서 일했다. 내가 죽는 이유는 그 이유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유언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이제 억울하게 돌아가죠. 그러니까 그 종교의식을 거부했다 이런 부분은 이제 당시 이 구명 활동에 있어서 네, 기독교계가 정말 열심히 활동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정의구현 사제단 네, 뭐 이런 부분 그 사제님들이 그런 활동을 했는데 이게 사건이 이제 이후에 나오면 이거에 대한 반향들이 또 커질 테니까 이건 사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런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또 유언 중에 적화통일 만세를 외치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평화통일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적화통일이라는 표현 안 쓰거든요. 그건 걔네들이 만들어낸 말인데. 그렇죠. 이거는 중정이 만들어내는 거고 조중동이 쓰는 언어인 거죠. 아니 그죠. 그 보수 저기들이 아무리 북진 멸공 통일을 한다고 해서 뭐 거기 갖고 청화통일 만세 이러고 녹화통일 만세를 외치게 죽겠어요? 웃기는 거지. 적화통일이라는 말 자체가 어휘 자체를 적화통일이라는 말 자체는 그 중정에서 쓰는 용어예요. 네네. 네, 아니 지금도 검찰 공소장에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아니 이렇게 정부를 반대하고 어떤 사안을 반대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누구의 사주를 받았다, 북한의 사주를 받았다 이런 말은 독재 정권이 아니면 안 나오거든요. 사실 우리 FTA 반대했었잖아요. 이 운동이 이명박 정부 하에서만 벌어졌었나요? 아니잖아요. 아 그러네. 네, 노무현 정부 때도 FTA 반대 운동 했었다고요. 근데 정부가 정부가 용공의 세력의 지원을 받아서 북한의 사주를 받아서 FTA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말 안 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단어를 쓰는 적화라는 말을 쓰고 용공으로 이야기하고 배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독재 정권과 그 하수인들만이 쓰는 말이다. 이런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는 사례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좀 다른 말인데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채널을 넘기다가 우연히 종편에서 무슨 시사 대담 같은 건지 모르겠네. 하여튼 뭐 캐도 난망과 캐도 뭔지 하여튼 뭐 그런 걸 하는데 거기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됐잖아요. 그 이제 문재인 후보를 깔려고 나온 거야. 어떤 칼럼 리스트인지 뭔지 모르겠어. 근데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깔 게 없잖아. 사실 문재인 씨는 박근혜에 비해서 뭐 군대도 갔다 오셨고 뭐 이미지 좋고 뭐 좀 다 뭐 그닥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렇게 유신을 반대하고 역사의식이 똑바르면 그 당시에 변호사는 왜 했냐고. 이런 이지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씨발 그러면 그럼 존나 초야에 묻혀서 살아야 되나? 백이숙제 다 백이숙제처럼 살기를 원했어? 그래서 뭐 문재인 씨가 들어가서 부역을 했다 독재에. 그러면은 그 말이 성립이 되지만 인권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계속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보기엔 그분이 검사와 변호사를 구분 못 하시는 분 아니야? 정신병자 같더라고. 그래서 아니 근데 사실 그런 사람을 검사나 당시 그 시대에 검사나 판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양심 있고 법의식이 투철한 사람들은 검사와 판사를 할 수가 없었어. 그럼. 그러니까 나는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소위 나름 보수의 뭐 우리 같은 팟캐스트 방송이나 정치평론이나 이런 방송을 대항해서 만든 방송일 거 아니에요. 그런 초딩 같은 논리를 뿜고 있는 거야. 근데 얼마 전에 택시를 탔는데 택시 아저씨 되게 나이가 많으세요. 근데 보통 제가 되게 이제 노인분들이라든가 아저씨분들이랑 굉장히 긴밀한 유대관계 가질 수 있는 성격인데
할아버지가 딱 타자마자 이러더라고. 이 새끼, 안철수 이 새끼, 서울대 교수면 애들이나 잘 가르쳐 지가 뭐라고 정치해놔가지고 안 그래요? 이러더라고. 근데 그런 아저씨들은 이미. 운전이나 하세요. 이미 작정을 하신 거거든.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저랑 이제 우리 오프닝녀랑 근데 오프닝녀는 되게 소심하고 또 저는 반대되는 성격이거든요. 오프닝녀 완전 쫄아가지고 이렇게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한테 그랬죠. 아, 왜요? 서울대 교수처럼 똑똑하면 정치도 할 수 있고 대통령도 할 수 있지? 박근혜 같은 빠가년도 한다고 나오는데? 그랬더니 아저씨가 몰라서 그렇지 박근혜는 정치 인생이 18년이야 학생 막 이런 저를 학생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래가지고 고맙습니다. 뭐 안철수 뭐 서울대 교수가 왜 대통령을 못하고 왜 문재인 씨가 왜 대통령 못하냐고 독재자 살인마 딸년도 하는데 막 그래서 내가 막 상욕을 막 아저씨한테 막 아저씨가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러고 있는데도 이제 아저씨 분이 안 풀린 거야.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 좀 되게 상스럽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앞자리에 또 이제 다른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조용히 강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여자들이 이렇게 할 때는 아저씨도 이제 지지 않으셨는데 근데 그런 분은 이렇게 꼬시기가 힘들어요, 이미. 예. 저도 이제 웬만하면 대화로 하려고 했는데 그랬는데 갑자기 그 아저씨 이제 보수 그 방송을 듣고 있었던 거야. 라디오 막 그런 방송 막 그런데 갑자기 그분은 논쟁도 안 하시고 그거를 확 꺼버리시더라고. 확 끄시더니 라디오 반민특위 그네가 모르는 박정희 이야기 그 혈서 쓴 거 그거를 이제 볼륨을 높여서 트시더라고. 택시 안에서 정막이 흘렀지. 와, 이제 아저씨도 이제 여자들이 뒤에서 막 앙앙앙 할 때는 막 으아 막 이랬는데 남자가 갑자기 그걸 탁 줄이고 정막이 몇 초 흐른 후에 라디오 반민특위가 나오면서 네 박정희가 멸사봉공에 뭐 혈서를 썼죠. 막 이런 얘기 박한 선생님 막 얘기했으니까. 정적이 막 뚝뚝뚝뚝 딱 내리는. 그나마 그래도 그 운전사는 다행이야. 그 이명박 대통령 초기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되길 바라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야. 당선되고. 그래서 이제 이명박이 대통령 되고 나서 이제 학정들을 막 택시 안에서 이야기한 거지. 이 운전사 아저씨가 너무 열이 받은 거야. 이명박 대통령을 욕했다. 그래서 이 차 자체를 경찰서로 갔어요. 차를 몰고 애국자 났네. 애국자 났어.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같이 조사받고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조심하세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매너를 갖췄어. 우리가 정확히 8,700원이 나왔는데 그 앞에 그 조용한 그 카리스마 있으신 남성분이 10,000원을 딱 드리면서 아저씨 감사합니다. 잔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이러고 딱 택시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우리 그 우홍선 돌아가신 선생님 부인 강순희 여사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시에 그 이제 그 남편을 잃고 나서 택시를 타고 박정희 욕을 했대요. 박정희 욕을 하면서 박정희가 이렇게 내 남편을 죽였다 막 하면서 막 욕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뭐 그 당시에는 박정희를 욕한다는 자체가 이렇게 허락이 안 되는 데잖아요. 그래서 그 파출소로 이제 이렇게 뭐 끌려가면 거기서도 뭐 박정희 욕을 막 하시고 그런데 이제 사연을 듣고 나면 이제 경찰들도 그걸 할 말이 없지. 방공법으로 뭐 국가보안법으로 이렇게 쳐놓을 수는 없으니까 사연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래서 저도 봤어요. 그분 사연을 들었는데 그 억울한 일을 겪으셨는데 이 와이프분도 끌려가서 40시간 동안 거의 고문을.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이제 조그만 소책자가 있는데 중정 육국에서 강제 연행 중정 육국에서 48시간 이제 그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물론 이제 그거는 뭐냐면 구명운동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잡혀간 거죠. 부인들을 잡아간 거죠. 그거 가서 연설하지 말라고 각서 쓰라고. 뭐 기도회 같은 데 나가서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뭘 보여줬냐면 거기서 공판 조서를 보여준 거예요. 그 이제 법원에서 기록하는 거 있죠. 그거를 그 공판 조서를 보여줬는데 거기에 재판장에서 한 이야기랑 다른 내용이 적혀요. 하필이면 그 장면을 딱 펼쳤는데 모든 게 허술하니까 뭐만 딱 크면 나오는구만. 당신 남편이 이렇게 인정했는데 왜 당신은 거부를 아니라고 그러냐. 인민혁명당 재건이 만들었다.
라고 대답하지 않았느냐 하고 공판 조서를 딱 보여준 거예요. 근데 자기가 법정에서 본 거는 그게 아니었거든. 어머니가 분명히 자기 남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하는 걸 귀로 들었고, 그런 사례가 이수병 선생님도 있고 몇몇 분이 계신 거예요. 그런 조서가 이제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되게 강단이 있으시더라고. 근데 딱 잡혀가서 고문당을 각서 쓰라고 막 그런 일을 겪고 나오자마자 기도에 가서 연설 또 하셨다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내용을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으로 또 남기셨어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소책자 강제연행 중정 6국에서 48시간. 네.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잘 알려졌고 그게 또 신문에 보도됐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나중에 조작의 증거로 드러나게 됐고. 자연스럽게 그 유족분들 가족들이 어쨌든 최근에 이한구 씨인가요? 박근혜 후보에게 왜 연좌제를 들이댔냐,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아니 뭐가 연좌제가 가혹해. 뭔지도 모르는 연좌제가 거야. 뭔지도 모르는 거지. 지금 뭐 박근혜 씨는 우리는 독재자의 딸도 정치할 수 있어요. 지도자 할 수 있어요. 아버지와 다른 길을 가면 되잖아. 다른 길을 가면 뭐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동지지. 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연좌제로 해서 독재자의 딸이기 때문에 정치하면 안 된다. 대통령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인혁당 사건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음모다. 유신에 대해서 정치적 음모다. 유신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이런 모든 것들을 아버지의 업적으로 받고 자기가 그 유훈을 계승할 생각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유신이 아니었으면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국계에게 막 당했을 이런 거다. 인터뷰를 많이 하다 보면 막 짜증이 나요. 내가 왜 저 박근혜의 저런 워딩에 내가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나. 좀 말도 안 되는 언어에. 그렇죠. 이게 다 이제 조중동 때문이거든요. 걔네들이 막 떠들으니까 그게 우리가 안 떠들어주면은 그거를 뭐 그게 또 이제 외국 기정 사실화돼 버리니까. 그래서 이 말하는 자체가 지금 막 짜증이 납니다. 예, 연좌제는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혁당 사건으로 인해서 그 피해자 가족들이 피해자죠. 유족분들이 겪었던 일이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있는데 이거고 박근혜 씨는 유신 본체예요. 연좌제 아닙니다. 우리는 연좌제 들이댈 생각 없어요. 안녕하세요. 쌀쌀한 가을밤 누님들께 포근한 가디건이 되드리고 싶은 남자 훈이의 음악다방의 훈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의 말뚝 테러를 저지른 일본인 기억하시죠? 이 일본인이 한국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 검찰에게 택배로 말뚝을 보냈다고 하죠.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했다네요. 하하, 야, 요런 깜찍하기가 우리 카카오와 맘먹는 새끼를 봤나? 당장 만나서 다정하게 아구창을 날려주고 싶네요. 라반특 애청자님들 다들 아시죠? 라반특 다음 카페에 들어오시면 매주 수요일 온라인 수요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함께 분노를 표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건을 잊지 않게 우리부터 조그만 실천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합정역 근처에 있는 전쟁과 여성박물관에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8월입니다. 주로 홍대 앞에서 활동하는 여러 여성 인디 뮤지션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서 이야기해주세요라는 음반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자, 이런 좋은 음반은 또 우리가 널리 홍보해야겠죠. 음반 제목이 이야기해주세요입니다. 이 음반에 담긴 노래들 중 현재 무관심과 침묵과 망각을 함께 지적한 첫 노래, 한희정님의 이 노래를 부탁해요. Somebody give me a gun or a knife. I can't get the melody out of my life. 옛날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할머니의 할머니 아득한 먼 곳의 이야기 실제로 있었던 일이란다. 그녀가 살아낸 고통의 셈은 100년 전 혹은 어제의 사건. 세상은 변함없고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로 바쁠 테니 이 노래를 부탁해. 끊이지 않는 비극 너와 나의 무관심을 노래해줘. 옛날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할머니의 할머니 아득한 먼 곳의 이야기 실제로 있었던 일이란다. 그녀가 살아낸 고통의 셈은 100년 전 혹은 어제의 사건. 세상은 변함없고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로 바쁠 테니 이 노래를 부탁해. 끊이지 않는 비극 너와 나의 무관심을 노래해줘. 박근혜가 이런 일을 당했다라면 연좌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인정해 주겠어요. 근데 그 사례를 이야기할 텐데 어느 하나라도 맞다면 연좌제를 하자겠지. 애매한 걸 정해주시나요 오늘? 그래서 일단은 이 요시찰 대상자가 됩니다. 그 가족들이 일단은. 그리고 뭐 또 연좌제도 있는데 보면 어떠한 이 피해를 겪고 있었냐면 사례를 좀 들어드릴게요. 이 가족들이 어떤 고통을 또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었었나 보면
남편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 요시차를 받았다. 내가 석방운동을 많이 하러 다니니까 남부경찰서 경찰들이 3교대로 24시간 지킨 일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카터 대통령이 방한할 때는 우리 집 앞 도로변에 간이초소를 만들어놔서 내가 계집이라고 욕한 적이 있다. 이런 요시찰을 당한 경우도 있고요. 사실 연자제를 통해서 직장을 잃고 또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이런 상황들도 많더라고요. 그건 뭐 비단 옛날만의 일은 아니죠. 그래서 보면 어떤 또 사례가 있었냐면 제 처가 국민학교 선생님이었는데 74년도에 사건이 난 후에 학교에서 더 시골로 자천시키겠다고 해서 그만두고 올라온 일이 있었다. 이런 증언들을 해줬어요. 그리고 큰아들은 남편이 구속되자마자 한전에서 쫓겨났으며 큰아들이 취직할 때 보증을 섰던 사람들도 경찰에 불려가 어떤 관계냐 하는 점을 조사받았을 정도다. 이런 사례들이 많죠. 근데 문제는 이 어린 아이들이 집단 따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넌 간첩의 자식이야, 빨갱이야, 자식이야 이러면서 실제 애들이 이 자기 친구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 집단 따돌림의 이 형태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가 받을 충격이 어떠했었는가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박근혜가 이런 따돌림을 받았나요? 뭐 연자제를 겪어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사과를 제대로 명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 때 고통받았던 그 사람들의 한 10,000분의 1 정도만 좀 당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니, 저희 남편이 수배 중일 때 저희 사실 그 가정 경제를 남편의 여동생이 다 책임졌었잖아요. 그때 병원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국정원 찾아와서 자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맨 처음에는 회사에서 갑자기 월급을 반을 주겠다라고 얘기했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실 국정원에서 찾아왔다. 이러면서 그 돈의 반은 오빠한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래서 아예 사표 쓰고 나가게 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2000년대 일이에요. 이것도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니까 그 70년대에 막 이런 때는 진짜 얼마나 먹고 살기도 가혹했겠어요. 힘들었던 예. 시절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여사님들의 이제 말씀해 주신 거와 이제 뭐 같은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이제 간첩으로 이제 완전히 몰린 거예요. 이제 역적인 거예요. 예. 이제 동네에서 살면은 이제 경찰들이 수시로 찾아와서 뭔가 봐요. 그러면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일단 끔찍하다. 간첩이라고 이제 간첩의 자식들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제 애들 뭐 네. 간별하게 간첩의 집이다 이런 거는 뭐 수시로 있었던 거고. 그 가족들 중에 20년 동안 동네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못 하신 분도 있대요. 일단 그래서 이사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경찰들이 쫓아와서 동네 사람들에게 간첩의 부인이다. 빨갱이의 부인이다. 빨갱이 자식들이다. 다 낙인을 지켜서 동네 사람들들 이야기하기 무섭고 이 본인도 피해를 줄까봐 말하기도 겁나고 이런 삶을 또 살아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친구들 살아가는데 친구들, 친척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또 어렵게 살고 계셨으니까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중에는 도움을 주신 분들 친척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상적인 친구 관계, 정상적인 친인척 관계를 유지를 못하신 거죠. 제가 이제 그 아픔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이 무죄를 받았는데도 과거에 또 그런 경험들이 아직도 기억 속에 남아 있으니까 지금도 친척하고 편하지 못하고 친구들하고 쉽게 만날 수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어린 아이들의 이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잠깐 말했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 대목에서 너무 눈물이 많이 났었는데 저희 막내가 4살일 때는 동네 아이들이 막내를 나무에 묶어놓고 간첩 새끼라고 총살시키는 장난을 하고 있을 때 동네 어른들은 이를 막기는커녕
웃으며 방관하는 일도 있었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대단히 정말 힘든 일이죠. 자, 국가보안법과 이념의 대결이 지배한 사회는 저렇게 잔인하고 진짜 참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시대로 되돌아가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이때의 망령들 다시 내가 뭐 한 자리 막 하겠다, 뭐 내가 뭐 당선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다들 이렇게 무슨 고문 자리 끼어차고 나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인혁당 사건이 그래서 박근혜 후보가 표현하는 것처럼 큰일을 하다 보면 접시 몇 개 깨지는 경우도 있는 그 접시 몇 장의 얘기인가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큰일을 하고 나라를 살려다 보면 뭐 접시 몇 장도 깨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희생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것이 뭐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일본군과 싸우다가 항일 투사가 죽는 이런 거였으면 사실 그런 비유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 방송 출연하기 전에 요 전회 네. 박정희 시대 경제 네. 그 편을 들었는데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훌륭하죠. 뭘 잘했다는 건지 뭐 때문에 접시를 깨트린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만약에 이게 접시라 치면 인혁당이 근데 문제는 접시가 이것뿐인가라는 거예요. 문제는 2000년 이후에 이 과거사와 관련해서 이때 박정희 시대 때 다시 재심 판결을 해야지 되는 이것이 지금 한국의 법원에 엄청 밀려 있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밀려 있나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민청학년만 해도 그게 이제 100명이 넘게 구속된 사건이거든요. 그분들 재판 다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2차 인역 이렇게 재판 진행되고 이제 재판 끝났지만 아직도 1차 인역이 또 남아 있습니다. 네. 1차 인역 재판도 해야 되죠. 박정희 처음 있죠. 쿠데타 일으켰을 때. 네. 그때도 한 50건 정도의 사건이 있어요. 네. 호남 중앙사회당, 경북 중앙사회당, 그다음에 최근에 민족일보 이런 거는 무죄 네. 판결을 냈지만 한 50건 정도 혁명재판부 거기에서 다룬 조작한 그런 사건들이 그것도 다 이제 재판을 해야 되죠. 그 이후에 간첩 사건들 좀 많았습니까? 그거 다 조작이에요. 대부분 다. 그러니까 문제는 접시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접시가 많은 정도가 아니라 이게 인혁당 사건 한 사건이 대표 조작 사건 한 사건이 있었다라는 게 아니라 이때 박정희 정권이 저지른 이런 수많은 사법살인 정말 그런 법적 제도적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은 조작 사건 이걸로 해서 2012년 한국의 재판부가 그렇지 않아도 다사다난한데 이 몇십 년 전의 사건을 갖고 재심 판결을 지금 하고 경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지도새도 모르게 진짜 제가 정확한 사라져간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는데 진실화해위원회라고 있었죠. 네. 그때 접수된 건이 한 10,000여 건이 넘었던 걸로 이제 접수가 됐었고 이제 규명해달라. 근데 해결한 거는 1,000여 건이 채 안 되는. 네. 그런 상태로 지금 이명박 정권 들어서 갖고 또 문을 부랴부랴 닫을 수밖에 없게 되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과거사 위원회들이 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 박정희 정권 때 저질러놓은 그 비민주적인 이 파쇼 독재에 의한 이런 것들이 조작 사건들이 지금 이거 설거지하기도 너무 벅찬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 재심 판결 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형 당하신 분들이 돌아오나요?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거를 또 국가가 보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또 지금 그래서 그러면 박정희 정권이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받으면서 이분들을 다 사법살인하고 했으니까 박정희의 후예인 그 유산을 물려받은 박근혜 씨가 사재 털어갖고 그거 지금 국가 보상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너무 미안하다고 내 재산에 어디에요? 강남에 있는 그 집 그거 해서 어떻게 유족들한테 미안하다고 보내겠습니다. 장학금으로 쓰세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 국민들이 박정희가 경제 발전시킨다고 할 때도 우리 그 몇십 년 뒤에 우리 주머니를 먼저 털어간 경우가 있지만 지금도 그때 저질러놨던 이 많은 조작 사건과 이거 뒤치다거리로 국민들이
혈세를 내서 이 박정희의 빚을 대신 갚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기에 뭐 차라리 갚으면 다행이죠, 뭐. 그러니까 근데 그거 갚는 것도 아까웠고 그러니까 검사가 박근혜를 계속 항소해. 박근혜의 속마음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제 구상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이제 예. 저기 뭐 국가가 대신 물어주고 나중에 이제 국가가 청구해서 받아내는 손해배상된 걸 찾아내는 이런 게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이 박근혜가 가지고 국가 있는 부도가 날 거야. 박근혜가 가지고 있는 온 재산 털리고 뭐 얘는 완전히 신용 불량자가 될까봐 이 과거사 이 사실 부분을 인정 안 하는 건지.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훨씬 많아요. 재산은. 아니 근데 사실 이제 이 독재자가 저지른 이 죄악들도 문제지만 이 독재자의 불붙어서 이 살인을 함께 만들었던 이 법조인들 또는 수사계들 이런 사람들은 처벌을 하나도 받고 있지 않잖아요. 다 처벌해야 돼요. 빵야 빵야. 사실 애초에 이 사람들이 똑바로 했더라면 이런 억울한 일들이 안 생길 리야 없었겠지만 독재의 치하에서 하지만 이런 뭐 만여 건을 접수하는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도 그 유럽에서는 나치 전범들을 처벌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법리상 그게 안 돼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반인권 침해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이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법이 없기 때문에 아니 진짜 트윗이나 이런 데서 저희한테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대통령은 정말 독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국민들이 진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무 이제 뭐라 그러지? 이제 억울한 이 심정이 이제 가득 찬 거야. 그래서 다음 대통령은 좀 강력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친일 세력들이나 아니 반민족 행위를 했던 사람들을 과거서를 잘 처벌하고 이명박이나 이런 사람들 우리 각하가 해먹은 것 정말 죗값을 치르게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도 과거사 청산법이 다 입법이 돼 있었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새누리당이 그거를 다 그 6개 법안을 다 다시 이제 되돌려 놨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저는 새누리당을 막 탓하고 걔네가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아 그거를 없앴어 이럴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과거사를 청산하겠다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겠다 정말 역사를 정말 제대로 붙잡겠다 이런 국민의식이 국민적 합의가 굉장히 폭넓게 돼야지 이게 이제 힘도 받고 탄력도 받아서 이런 억울한 일들이 다 밝혀지고 정의가 나라에 바로 세워지고 이러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라디오 반민특위 같은 방송이 필요한 거죠. 이런 국민적 합의를 친일청산과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많이 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실이라는 건 이제 저희가 이제 박근혜 씨한테 뭔가를 이제 뭐 사죄한다 뭐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내는 건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뭐 그 어떤 뭐 처벌 이런 문제를 떠나서 그거는 뭐 제가 평가할 수 있는 완전 처벌하고 싶어가지고 네, 그 위치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걔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그 솔직한 표현 인정하고 그래야지 해결책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아니 사과를 하면서 나 사과했어. 근데 이거 사과를 안 받으면 앞으로 화해 못한다. 이렇게 하고 사과를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뭔가 그 사실이 뭔지 지금 인혁당 사건도 이렇게 아직도 의심을 갖는 사람 국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의심을 풀고 이 사실이 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런 장치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 과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걸 다 알 수 있게 온 국민들이 다 알 수 있게 그 진실화해나 의문사나 이런 활동하시던 그 조사관들 얘기 들어보면 당시에 그 국가에서 가지고 있던 서류들 증거물들을 안 내놔서 진실을 못 밝혔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장준하 선생님 죽음 그 조사했던 분도 그런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이 그 감춰져 있는 진실을 하루빨리 공개하는 거 그래서 만천하에 누구든지 그 진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야지 진정한 사과도 이루어지고 화해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거 없이 뭐 사죄한다 이러면은 그럼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진짜 사죄하는 마음이 저는 1%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박근혜 씨 요즘 저는 이제 사실 저는 박근혜랑 이명박을 되게 싫어해요. 정말 싫어하는데 그 사람들의 모든 행적과 이런 게 다 싫지만 저 얼굴이 제일 싫거든요, 둘 다. 근데 정말 요즘에 보면 옛날에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박근혜 씨 이렇게 TV에 나오면 되게 독하게 얼굴이 변해가지 않아요?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전 진짜 그래서 TV 보면 섬뜩섬뜩해요. 진짜 그리고 웃지 좀 많았으면 뭐 좋겠어요. 눈빛이 이상하다는 얘기는 들려요. 예, 막 근데 웃으면 TV나 더 조중동 섬뜩해. 이런 데서는 진짜 최대한 잘 찍어주려고 노력할 텐데도 그렇게밖에 안 전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박정희가 싱크로율 100%. 사람들 그 얘기도 진짜 많이 하고 그전 얼굴이 진짜. 변했어. 그 얼굴에 그 악독하고 막 심술보가 붙는다 그러잖아. 난 그런 느낌 때문에 너무 그 교활한 느낌이 들어서 너무 싫더라고. 그래도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도 저기 수구 관상학자들은 대통령 상이래더라. 생긴 게 나이가 들면 이제 얼굴에 그런 한국 게 대통령 상이 드러나잖아. 뭐 그렇지 뭐. 근데 박근혜가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제가 얘기해 드릴까요? 네. 네, 뭐라고 했냐면요. 2004년에는 법적으로 결론난 사항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역사학자와 역시 역사의 몫이다. 국민의 판단에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05년에는 국정원이 발표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가치가 없다. 대답할. 가치가 없고, 모함이며 진실성이 없다. 코드 만든 사람들끼리 우리 역사를 왜곡해서 함부로 발표하는 것 자체가 과거사가 될 것이다. 왜 법적 근거도 없이 따로 국정원이 발표하느냐. 길게 써줬네. 길게 써줬다. 수첩에다 누구니? 근데 진짜 되게 완전 대막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판단이 있습니다. 법원에. 이게 이제 사실상 1차, 2차 때에 나름 유죄 판결이 난 것을 자기는 인정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 재심 판결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코드 맞는 사람들끼리 한 거다. 왜냐면 유신 시대 때 맨날 판사들이 박정희 코드에 맞았거든. 판사들은 맨날 대통령 코드에 맞춰서 판결하는 거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2000년대의 그 재심 판결은 노무현 대통령 코드에 맞는 판결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판결들 중에서 역사의 심판은 우리는 이미 끝났다고 보는 거고 재심 판결을 한 게 역사의 판단이지. 내가 왜 웃었냐면 지금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진님이 나한테 뭐를 줬어. 그래서 이게 뭐지? 이거 뭐 보라는 건가? 얘기하라는 건가? 다 봤어. 근데 제가 하태경 되게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막 하태경 스나이퍼다. 막 군님 하태경이 뭐 부정적 기사만 나오면 내 트윗에 군님 축하드려요.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데 하태경도 다 싫은데 얼굴이 제일 싫다 그랬잖아. 진짜 A4 구겨진 A4 용지, 더러운 A4 용지처럼 생겼어. 근데 우리 또 진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 뉴라이트 이제 서울대 역사학자들. 교수. 이영훈, 안병직 이런 교수들인데 내가 뭘 주길래 봤더니 뉴라이트, 안병직 서울대 교수. 안 교수는 1964년 8월 수사기관이 발표한 1차 인민혁명당 사건을 4.19 이후 최초의 자익운동으로 평가했다. 안 교수는 대학원에 진학해 빨치산 출신의 인혁당 가담자인 박연채를 만나 교육을 받았다. 동아일보에 났네요. 이거를 나한테 이제 얘기해달라는 거지. 싫으니까. 완전 귀엽다, 언니. 아이고, 그래요. 자, 지금,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아까 우리 부님이 얘기를 하려다 못했는데, 이 만여 건에 접수된 사건들이요, 만여 건. 이 사건들 말고, 행방불명들. 쥐두새도 모르게 죽이거나 매장당한. 이런 거는 셀 수 없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 이제 실례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그 한홍구 교수님 그분이 하신 얘기는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알아보신 거에 나오는 그죠. 얘기인데. 간첩사를 지금 계속. 장기수 네. 선생님들 있죠. 네. 북한에서 이렇게 내려오셨거나 뭐 이제 남한에서 어떤 빨치산 활동하셨던 이제 오랫동안 옥살이를 하셨던 분들인데, 그러니까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대전교도소에 그 장기수 선생님들을 다 모았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800명이었답니다. 그때 숫자가. 되게 많았네.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뭐 이제 사인이 밝혀진 거, 이제 뭐
옥사를 했거나 뭐 어떻게 이제 죽었다, 뭐 고문받아서 죽었거나 이런 이제 죽음이 밝혀지신 분들, 그분들이 200명이 채 못 된대요. 네. 네, 200명이 채 못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름을 아는 사람 공식적으로 어떤 분이 죽었다. 그래서 그 명단은 그 추모단체 연대회의 거기에서 이제 보관하고 네. 매년 이제 그분들 그 추모제도 하고 뭐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데 이제 그 80년대에 이제 다시 그 전두환이가 집권하고 나서 대전에 그 장기수 선생님을 모았더니 300명이 채 안 되더라는 거죠. 네. 800분의 분들 중에 200분은 공식적으로 돌아가신 그게 있는데, 그럼 나머지 600명 중에 300명이 없어진 거죠? 아예 그냥. 그러니까 옛날에 저 옛날 다큐멘터리 영화 봤는데 요거는 장기수 이제 어르신들. 공식 기록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어떤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그 숫자 차이로 인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데 비공식적인 기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 다큐. 옛날 영화 보면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뭐가 나왔냐면 그 이제 깡패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을 교도소 안에서 이 장기수 어른들을 막 이렇게 막 폭행하게 하고 막 맨날 때리고 막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런 나이도 많으신데 막 이런 것도 막 나오고 했는데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항상 이제 뭐 술자리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던 우리 옛날 이야기. 옛날에 이제 친구들 좀 거들먹거리는 친구들이 오면은 항상 얘기해요. 옛날에 우리 집에 금송아리 100마리 있고 우리 할아버지 엄청 부자였는데 술 마시다가 박정희 욕해가지고 재산 다 뺏겨가지고 우리 다 남겨줬다. 맞아요. 그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예, 허풍이 있는 친구들한테. 그래서 술 마시고 박정희 욕하다가 감옥 가고 뭐 얻어 터지고 이런 사람도 많은데 최근에 그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마항쟁 때 그 진압하면서 차지철과 박정희가 나눴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괜찮습니다, 대통령 각하 이런 거죠. 캄보디아에서는 캄보디아에서 이제 수백만 명 죽이고도 뭐 괜찮은데 뭐 저런 데모한 애들 100만 명 이상 뭐 저럴 거 몇 명 죽여도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이제 박정희가 이번엔 내가 직접 명령 내리는 거다. 뭐 4.19 때처럼 뭐 최인규나 이런 이제 다른 사람 시켜서 명령 내리는 게 아니라 이번엔 내가 직접 명령 내리는 거니까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했던 얘기가 다 죽여! 이런 건데 그 명령을 전두환이 따라서 저는 네! 이러고서는 죽은 다음에 5.18 때 그래 그대로 써먹었고 그대로 해서 지금 한 수천 명이라고 나오는데 만약에 박정희가 79년도에 저승으로 가지 않았으면 저세상으로 가지 않았으면 80년 즈음에는 이미 그렇죠. 폭발하고 만약에 한 100만 정도 죽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씨의 역사 의식이나 사고 방식이 난 어떨 거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그냥 사회에서 만나는 보수분들이랑 얘기를 해봐도 진짜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분들 신념화되어 있고. 그럼 박근혜 씨는 진짜 어떻겠어요, 생각이. 그러니까요. 반성하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런 분이 사형제를 얘기하는 게 참 무섭고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조작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으려면 일단은 우리가 부님이 얘기했듯이 국민의식이 높아야 된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독재를 또다시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 저는 그리고 악법이 존재하는 한 조작 사건은 언제든 존재한다. 그러니까 악법이 철폐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국가보안법이 없어져야 하고 이런 수사기관들 있잖아요. 폭정기구들. 저는 국정원이 해체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거듭 좋은 기관으로 뭐 나간다면 정말 국가의 정보 그걸 한다라면 뭐 개가천선을 한다라면 뭐 생각은 다시 해보겠습니다만 이런 기구들은 저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없어져야만이 이런 억울한 희생자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나는 솔직히 그렇다. 요즘에 우리가 사실 우리가 라디오 반민특위가 되게 깊이 있는 사실을 많이 다루고 그거를 또 이제 사람들이 듣고 이런 게 있어서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응원을 해주셔서 좋긴 좋은데 막 또 걱정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가 박근혜 당선되면은 너는 바로 선거 당일날 끌려간다. 막 그래서
그래서 나는 그냥 농담으로, 그러게, 나 중국어라도 할 줄 아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중국으로 가려고 공산주의 국가까지 잡으러 오겠어? 맨날 이러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저 스스로를 검열하게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더한 쌍욕이 막 나올 때도 좀 참고. 그러니까 검열하기 망정이지 않으면 아주 난리 나겠구나. 개 욕방송. 사람들이 저의 가장 좋아하는 멘트인 총살이나 빵해빵해 이런 것도 좀 자중하려고 하고, 나중에 막 조중동에서 막 이렇게 라디오 반민특위 뭐 살인마, 사이코패스, 총살 권유해 막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잖아. 박근혜와 더불어 사형제.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우리가 이제 필요한 조건들이 뭐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저는 이 인혁당 사건에 희생되신 분들, 또 이제 관련되신 분들도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의 정신을 계승할 때 또한 이런 사건들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아까 사구평화통일재단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인혁당의 정신을 계승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정치적인 활동을 시작한 게, 정치적인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신 게 4.19 때거든요. 네, 그때 이제 도혜정 선생님 뭐 이런 분들은 30대셨고, 그다음에 이수병 선생님 뭐 이런 분들은 20대 후반이셨고, 여정남 선생님은 이제 아직 등장하기 전이고, 그때 하셨던 일들이 이제 민주주의 민족 청년 동맹, 그래서 민민청.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대학생이셨던 분들은 민족통일연맹. 그래서 이제 통일운동을 그 당시 이제 하셨던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뭐랄까 이제 좀 역사에 이제 등장을 하시는 거죠. 그러다 이제 5.16 쿠데타 때문에 피신도 하시고 뭐 이제 감옥에 가신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더 이상 활동을 할 수가 없었고, 그러고 있다가 또 이제, 1차 인혁 때문에 또, 끌려 나와서 그 학생들을 탄압하는 어떤 그런 부역자로 또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분들 삶 속에서 그런 걸 찾을 수 있다고 좀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 사구재단에서 내건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일을 조금, 그리고 이제 평화나 인권, 그리고 그리고 이제 기본인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그리고 또 그분들이 이제 그런 걸 또 염원하셨던 거고, 그러니까 민주적인 세상, 민주적인 4.19 혁명이 5.16한테 짓밟히지만 않았더라면 민주화를 서서히 진전시켜 나갔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어떤 그런 행동들이 취해졌을 거고, 그리고 5.16이 없었더라면 이런 비인간적인 인권 침해 사건들이 없었을 테고. 네. 아까도 제가 하고 싶었던 말들이 말씀하신 분 씨가 말씀하신 그런 자기 안에 아직도 그 두려움,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다 그때 시작된 거거든요. 4.19만 제대로 잘 혁명이 이어졌더라면, 5.16이 없었고 박정희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지금쯤 우린 그런 생각 안 하고 산다는 거죠. 근데 박근혜는 그런 우리의 두려움들을 키워내고 있는 거고. 네. 자, 40년, 50년 전에 망령과 아직도 싸우고 있는 대한민국이고요. 그 망령과 싸우다 못해 이제 그 망령이 어떻게 다 뒤덮어버릴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사실 절명의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절대 절명의 순간. 요 시기에 좀 판단을 참 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모든 사사로움과 정견과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하고 유신의 그 복귀, 귀환 이것을 다 막는 대로 좀
제 정치 세력들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좀 지혜를 잘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네, 저는 마지막으로 네. 덧붙여서 우리 이제 선생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이런 이 독재치하의 조직 사건이 존재하는 이유는 분단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독재가 기생하는 거고 독재가 그것을 연장하기 위해서 조직 사건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정말 이 한반도의 평화,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이런 부분을 실현할 수 있는 올곧은 길은 통일이 아니면 답이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인혁당 사건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후보도 유가족에게 사과를 건성으로만 할 게 아니라 이거는 뭐 역사 앞에서 사과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우리 방송 중에도 오늘 한 전국적으로 또 압수수색 벌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최근에 통합진보당 당원 500명한테 소환장이 나왔어요. 이거 뭐 한국 역사상 무슨 당원을 수백 명 이렇게 이 줄 소환한 경우가 없었거든요. 뭐 이런 식의 공안 탄압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인혁당 사건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어쩌면 내년부터 더 본격적으로, 더 완전 노골적으로 진행될지도 모른다라는 거. 그것에 지금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네. 네, 투더 코어. 조선일보 서정주 박정희까지 일본 놈의 충성스런 앞잡이일 때 동상 걸린 손가락을 잘라내가며 해방을 위해 싸웠던 건 백성들이다. 학살원인 전두환과 그 똘마니들 5060의 부기영화 대물림할 때 잡혀가고 죽어가고 고문당하며 민주를 위해 싸웠던 건 국민들이다. 실과 진미로 배불리는 매국노들 여의도에 또 아이 틀고 갈수록 적반하장 후한무치 지랄 연병 국민들 피눈물을 짜는구나. 더 이상 못 참아 더 이상 못 참아 국민이 나서자 국민이 나서자 우리의 힘으로 모두 갈아엎자 3일 정신으로 5월의 노래로 6월 항성으로 역사를 만들자. 실과 진미로 배불리는 매국노들 여의도에 또 아이 들고 갈수록 적반하장 후한무치 지랄 연병 국민들 피눈물을 짜는구나. 더 이상 못 참아 국민이 나서자 우리의 힘으로 모두 갈아엎자 3일 정신으로 5월의 노래로 6월 항성으로 역사를 만들자. 더 이상 못 참아 국민이 나서자